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주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미훈련 중단 후속 조치 논의라고 하는데요.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회담을 시작하기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조만간에 우리나라를 찾아서요. 북한 평양을 들어가서 이 비핵화 관련된 후속 회담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좀 뭔가 주춤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이뤄질 것 같습니다. 멕시코 한국 홀릭이라고 하는데요. 스웨덴에 패하고도 우리나라가 보기를 꺾는 바람에 16강에 진출하게 된 멕시코. 지금 현지에서는 우리 한국이 거의 뭐랄까요,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많이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흔적 찾기라고 하는데요. 세월호가 다시 정립을 한 가운데 안에서 수색 찾기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유류품은 좀 수습이 됐는데 아직 유해는 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짱돌로 전차를 깨부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그림자라고 하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가 디가우징 된 것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자 아시안게임으로 개파 갈등 게임으로 독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소총 들고 열심히 앞으로 뛰어가는 한국 축구 그리고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인가요? 인키호테의 모습인가요? 한국당 멕시코 갈래라고 했는데 멕시코 한국인에 열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안철수 전 대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망가죠. 1%의 기적, 자료 제출 미적, 김명수 대법원 양승태, 우리도 똘똘 뭉쳐 기적을 라고 만평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빈 더불어민주당 여성위 부위원장, 박종희 전 국회의원, 권성주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경제 뉴스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환율 전쟁에 취약한 원화, 중국이 위안화 끌어내리자 더 비천거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가 터키라든지 브라질보다도 더 환율이 흔들리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여파,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달 들어서 위안화가 계속 절하되면서 덩달아서 원화도 동조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원화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당 1,12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미국으로 나가는 외국에 있는 달러를 주로 쓰는 국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수출 기업들은 큰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이제 환율 있고 그 밑에는 유가가 있는데 이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국내 물가도 뛰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인지 고민에 빠져 있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환율, 유가, 물가. 이게 사실 우리 서민 경제의 직격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금리, 환율 다 연결이 돼 있죠. 예. 환율의 움직임은 사실 대한민국처럼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이 100% 열려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예. 어느 나라든 제한적으로 시장들을 열어놓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다 열어놓고 있어요. 예. 우리가 취약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한국 시장에 와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고 그걸 또 자기네 나라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나갈 수 있고요. 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변동성이 큰 거죠. 예. 외환시장은 사실 일정한 트렌드, 그러니까 방향이 일정하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폭이 너무 짧은 기간 안에 급격하게 벌어지는 경우 또는 이렇게 지금 환율 개념으로 하자면 환율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화값이 지금 약세로 간 건데 반대의 현상도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원화값이 약세로 갔기 때문에 우리 기업 중에는 수출하는 기업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대신 해외 유학생을 보낸 가게라든지 또는 수입 비중이 많은 기업은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갔을 때 어느 한쪽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거고요. 우리 경제가 이미 볼륨이 커져 있고 이해관계가 다 엇갈려 있기 때문에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변동폭이 짧은 기간 안에 너무 심한 그런 거는
어찌됐든 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외환시장이 이제는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미국이나 국제기구에서 뭐 이미 여러 차례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절대로 막고 있고 경고를 하고 있고 또 예.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건 필요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내부에 어찌 보면 이 좀 층이 튼튼해져야 된다. 예. 뭐 이런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해주셨는데, 수출 기업 가운데에도 사실 주요 부품들을 수입해 오는 그런 기업들은 이렇게 원화 값이 떨어져도 그렇게 득도 안 본다고 또 현장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좀 더 같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거시 지표들 성장률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실업률 이런 것도 사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시장까지 이렇게 여러 충격들이 온다면 정말 좀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내일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주 52시간이 시행이 됩니다. 법적인 제재라든지 처벌은 6개월간 유예가 됐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52시간을 지키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엄격하게 지키되 여러 가지 이제 처벌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 유예를 주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경총에서도 경영자 지침을 내놨습니다. 관행적인 회의를 좀 줄이고 불필요한 문서 작업을 없애고 휴가 쓸 때는 눈치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지금 개정된 52시간으로 해서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하고요.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 근로 근무하는 것은 금지가 돼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휴일에도 근로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상급자가 지시한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안 되고요. 출근 후에 출장지 이동하는 것은 근무시간으로 해당이 됩니다. 노무 제공과 무관히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 친목, 도모를 위한 회식은 근로시간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부장이 오늘 우리 부회식 한번 하자라고 하면 그거는 업무의 연장입니까? 아니면 사기 진작을 위한 개별적인 회식 시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결국 답은 개별 사업장별로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의 성격, 그다음에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서요. 앞으로 이제 이게 과제가 될 겁니다만 결국 선택, 그리고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노동 생산성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생산성을 높이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생산성은 그대로이면서 근로시간만 줄이면 일은 여전히 산더미 같이 쌓여 있을 테니까. 그럴 경우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5사람이 할 일을 10사람이 하는 방식 이런 정도의 느슨한 건 아니지만 과거처럼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또는 생산성 극대화라는 이유로 10사람이 할 일을 5사람이 하는 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철학을 좀 바꿔보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 관행하고 많이 이렇게 바뀌는 게 연결이 돼야 될 겁니다. 이를테면 아침에 우리는 지금 미국식 개념으로 하면 9 to 5이지 않습니까? 9 to 5에는 점심 식사 시간이라는 게 들어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지금 점심 식사 시간을 포함해서 9 to 6로 하루 8시간의 근무인데 그 8시간 중에 1시간의 점심 식사 시간 이외에 나머지는 그러면 근로에 집중을 하느냐. 그중에 뭐는 빼고 뭐는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 한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계속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개별 사업장 안에서 점점 이 특성에 맞춰서 이 지침을 좁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사용자와 이 노동자, 근로자 간의 아마 생각, 이견이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업종마다 또 상황이 다 달라요. 동아일보 방송 영상 제작업계 얘기를 했는데 드라마 찍다가 집에 보낼 판이다. 근로자 처우 더 열악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수당을 받는 특히 이쪽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줄면은 당연히 수입도 좀 줄 수밖에 없겠죠. 신장식 총장님, 정의당은 주 52시간 도입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찬성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이 노동시간이 긴 국가라는 오명을 좀 쓰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른 방향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업종별로 또 이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시간 수당에 의존하고 또 시간에 휴일 근무 수당에 의존하는 이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수익 감소 문제 여러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세요? 일단 큰 방향에 대해서 가치와 철학을 우리 사회의 관행과 가치와 철학을 바꾸자라고 하는 큰 방향에서 동의가 된다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꼼꼼한 대책, 그다음에 속도 조절까지도 생각을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노동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요. 근데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어느 장소에서 예. 이 탄력 고용제 관련해서 예. 3개월을 6개월로 늘리자라고 하는 거를 여당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 이야기를 노동자들을 먼저 당사자들을 만나서 먼저 소통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예. 그 CEO들 만나서 중소기업 CEO들 만난 자리에서 그 얘기 하셨거든요. 예. 그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또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구나.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속도 조절에 대한 동의의 폭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은 방향만 분명하다면 충분히 주체들 간에 논의하고 협의하고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당이 그렇게 노동자들과 또는 기업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주체들의 동의를 얻어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예. 민노총과 한노총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노사 문제에 있어서 조금 반대,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제는 노동계, 민노총도 좀 바뀌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문제의 1차적 원인은 여당에 있다는 뜻인 거죠. 지금의 이런 사회적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뭐 기본적 책임은 여당과 정부에 여당이다. 있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하게도. 책임을 지라는데 어떻게 하시죠? 먼저 뭐 유연 근로제, 탄력적 근로제, 예. 그리고 최저임금제, 그리고 노동시간 이제 52시간 이것들이 정말 뭐 하나하나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묶여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제 생활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내수 경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제 소득 주도 성장으로 같이 삼두마차로 가는 거죠. 혁신 성장, 그 공정 경제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이 이렇게 삼두마차로 같이 묶여서 가는 건데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제가 됐을 때도 그리고 지금 탄력적 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한다라고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을 때도 사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조금 덜 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숫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굉장히 반감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양하게 주체자들끼리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영표 원내대표가 절대로 CEO들을 만나서 CEO들의 말만 듣고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영화나 IT나 그리고 그 계절을 타는 시즌별 그런 산업에 있는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내에 내가 1년 그 소득을 다 벌어야 한다면 부담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사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여당은 앞으로도 열심히 이제 그것에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은 조금 더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노동계 역시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에 대해서 좀 폭넓은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 역시요, 저 법의 취지를 좀 제대로 잘 이해를 하는 여러 부분에서 각자 모두가 조금씩 생각의 전환을 좀 필요로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사무실에 없어도 좋으니 현장 목소리 들어라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혁신성장본부 워크숍에 예정이 없이 참석을 해서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일하면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장 얘기를 많이 들으라고 했습니다. 혁신성장은 특정 분야나 기업에 한정된 게 아니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부가 기업에 대한 편견을 수정하지 않는 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 이야기만 하는데 의료산업 활성화 등을 막는 기존 규제는 오히려 강화 내지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규제를 풀면 대기업만 이득을 본다는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현장에서 원하는 정도의 규제 개혁이 일어나기 힘들다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이 주재하려고 했던 규제 혁신 토론회가 취소가 됐죠. 불과 몇 시간 남겨두고 전격적으로 취소되면서 공무원들이 잔뜩, 특히 기재부 공무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윤경호 의원님, 현장 목소리를 들어라. 그러나 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기업을 보는 현 정부의 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혁신 성장은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이 경제 전문가들의 조언. 어디서부터 이 매듭이 꼬인 것인지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먼저 풀어야 될 것인지 답은 나와 있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규제 개혁, 규제 혁파 관련된 회의는 사실 이 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과제는 똑같아요. 이건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인데 문제는
정부가 쥐고 있는 칼자루를 푸는 규제는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예.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존의 기득권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갈등을 먼저 조정을 해야만 규제가 풀리는. 예를 들어서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의사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 예. 수익이 당장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약품 자판기와 비슷한 영상 판매기 이런 것들도 기존의 약사들이 그게 판매가 되면 약국으로 오는 고객들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줄어든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공무원들 그리고 정치권이 예. 그 약사들과 의사들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주고 또 다른 부분에서 고칠 수 있는 걸 고치는지를 찾아내는 거. 예. 이게 바로 현장에 가는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지고 있는 권한을 풀어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규제는 그 규제 때문에 얻고 있는 기득권 이익을 가진 쪽을 얼마나 설득하느냐. 이 작업이 관건입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될 거냐? 공무원이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정치권이 해야 될 것이냐? 예. 이런 점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공무원들에게 어찌됐든 총대를 매게 했단 말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일입니다만 여러 가지 사안이 아마 섞여 있었을 겁니다. 지금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대통령의 건강 때문에 회의가 취소된 것도 있고 또 이낙연 총리가 미리 사전에 보고를 받아보니 계획은 엄청나게 많이 돼 있는데 성과는 아주 미미하더라는 걸 지적을 해냈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군기잡기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예. 사실 경제수석도 바꾸고 일자리 수석도 바꿨는데 수석만 바꾸면 뭐합니까?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움직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군기잡기 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일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부총리가 어저께 예정에 없던 이런 회의에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 굉장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 가라.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예. 뭘 위해서 현장에 가느냐? 그리고 어떤 권한을 손에 주어주면서 그걸 가지고 와서 뭔가 해결을 해내라라고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일하면 100점 100패라고 하는 김동연 부총리의 얘기에 분명히 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바꾸려면은 공무원만 바뀌어서는 안 되죠. 정치권도 좀 바뀌어야 되고요. 또 생산 현장도 바뀌어야 되고 또 정권을 쥐고 있는 이 집권 세력, 청와대 계신 분들도 생각이 좀 완전히 발상이 전환이 되는데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권 대변인께서는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늘 이틀간 연차를 썼어요. 건강이 좀 많이 안 좋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계속 무리한 일정으로 인한 이제 감기 몸살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좀 쉬긴 쉬어야 돼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보면 수시로 골프 치러 가더라고요. 태풍이 오든 테러가 발생하든 아랑곳 없이 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만약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죠. 지금 장마철인데 대통령이 쉬면 되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한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요. 네. 지금까지 남북회담,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도 해오시고 그리고 인수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정부를 정권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정말 집중적인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 이 과도한 업무가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건강에 어떤 적신호가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거 비밀인데 이렇게 알려도 되냐? 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게 알려도 될 만큼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안 좋아서 국민적인 우려를 낳을 것 같으면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만큼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청와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왔던 어떤 주 52시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주도 성장에 관련된 논란 이것도 지금 청와대 안에서도 어떤 경쟁 구도, 갈등 구도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북핵 문제도 지금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인 문제들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건강관리 잘 하셔서 돌아와서 다시 힘있게 이끌어가 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같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만큼 대통령의 또 결단과 리더십이 더욱 필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얼른 건강을 속히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조치를 한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혁신성장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기존에는 학계에 계신 분들을 채용해서 이제 목소리를 듣고 방안을 찾고 이제 기획 단계 일을 예.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그 배달의 민족의 대표 예. 김봉진 대표 그리고 코리아 스타트업 그리고 박정호 SK텔레콤 예. 사장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예. 뛰면서 경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옴부즈맨을 맡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획을 단계, 이제까지는 기획 단계였다면, 큰 그림을 그리는 기획 단계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예. 혁신 성장을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액션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달라졌다고 말씀했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요, 이 중소기업 그 벤처 출신 그런 분들을 옴부즈만을 많이 썼어요. 썼지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완전히 근데 이제 철학 추상적인 자체를, 말씀이라고 예, 예, 하셔서 예, 예. 그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사실 지금 1년 사이에 예. 혁신 성장, 소득주도 성장, 공정 경제가 이제 잘 맞춰서 돌아가야 하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쵸? 그래서 예.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성과를 사실 대통령은 지난 9년 동안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예.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도 많이 급하시기 때문에 성과를 내라 예. 하는 주문도 많이 내셨고 그래서 계획보다는 성과를 먼저 내라는 이낙연 총리의 이야기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애쓰고 있을 테니까요. 조금 더 예. 국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야당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해서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대통령께서 열일을 하셨어요. 지난 1년, 예. 1년 동안. 문제는 대통령만 열일을 했지 여당이 열일을 했는지는 정말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와달라, 야당이 도와달라. 여당이 뭘 해야 도와드릴 거 아닙니까? 저는 이후에 뭐 당권 경쟁 구도 얘기가 또 뭐 오늘 나올 것 같은데 예. 친문 반문만 있지 정책적 노선이 다르다. 예. 김동연과 장하성 두 분이 노선이 좀 경쟁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당내에 없거든요. 예. 여당이 열일을 해야 대통령 건강도 회복이 빠를 거다. 이런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잠시 뒤에 정의당 지지율이 10% 넘어간 거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만 정의당의 전략이 좋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을 분리시키는 전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더 하기로 하고요. 박중희 의원님, 뭐 문재인 대통령 건강 얘기도 나왔으니까요. 잠깐 조금 더 들어가죠. 뭐 2급 비밀이다 그런데 사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건 공개해야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진짜 이 비선들, 예, 비선 의사 뭐 이런 등등 최순실 등등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는데 어쨌든 공개할 건 공개하는 게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박근혜 대해서 대통령 건강에 대해서 공개를 했을 때 그 당시 야당이 민주당에서 대통령 건강을 공개하면서 무슨 국민들한테 동정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뭐 여러 가지 대통령 건강에 대해서는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공개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청와대가 너무 성과주의에 매몰돼 있다. 예. 아까 얘기한 그 근로시간 문제라든가 예. 또 최저임금제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또 규제 개혁 이런 예. 것들이 뭐든지 대통령이 만기 침람하려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살인적인 스케줄 뭐 분초 다투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리더는 정치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예. 여백의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간과가 돼서 이번에 이제 며칠 뭐 쉬겠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의 또 방북설까지 또 나왔단 말이죠. 예. 지난번 그 깜짝 정상회담 이후에 예. 또 북한 간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어떤 국민들에게 자꾸 뭔가를 보여줘서 정신없이 이슈를 갖고 오는 것보다는 예.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마무리 짓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뭐 아직 1년 정도 지났는데 벌써 마무리 단계죠. 아니, 그러니까 제 빠른 게 아닌가 말씀은요. 싶어요. 그 자꾸 화두를 자꾸 계속 던지면서 정신없이 하는 어떤 것보다. 홍보 위주 뭐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또 뭐 쇼통이라고 또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분하게.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유연 근로제라든가 뭐 예. 노동시간 문제도 국민적인 컨센서스나 어떤 문화라든가 방향이 제대로 얘기가 된 다음에 돼야지 예. 이걸 막 끌고 와서 언제부터 시행한다 또 불러서 또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차분하게 좀 갈 예.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사실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쉬면 쉬는 대로 속도 조절을 못해서 그렇다. 아니면은 만약에 저희가 뭐 외교 안보 통일 이런 문제에서 조금만 속도가 늦어지거나 진척이 되면 너무 또 그 시간에 한계 없다. 속도를 급진적인 뭐 비핵화를 바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집권 여당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런다고 저러면 저런다고 꼭 어차피 공격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집권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감내해야죠. 윤 의원님 지금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얘기한 거긴 합니다만은 JP 조문을 가져간 것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 무서운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소신과 철학, 관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아무리 뭐 대통합이라든지 뭐 이런 행보를 보인다 하더라도 고집, 철학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청와대 출입했던 전례를 감안해 볼 때 아마 현직 대통령이 개인적인 차원의 조문을 했던 전례를 아마 따져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을 하는 것이 과거 보수 세력을 포용하고 껴안고 하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JP가 돌아가신 이후에 과거에 홍준표 전 대표와 환담을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히 상스러운 표현까지 쓰는 동영상이 동시에 돌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정무팀에서 감안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조문을 가려고 하다가 안 갔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마 전례를 굉장히 따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동선은 그런 의전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따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물론 그걸 뛰어넘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또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충청권에서 빠졌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도 저는 너무 자기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그 JP에 대해서 뭐 충청권에서 맹목적인 지지를 한 건 뭐 좋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중에서 충청 부분이 유독 많이 빠졌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통계 담당하는 분들, 여론조사 담당하는 분들이 해석을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실업률 또 JP 조문으로 인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하기 좀 편한 거 위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쯤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